3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선 여야가 오는 23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양국관리법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TV 토론회를 끝으로 경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맞수. 여당 당권 주자들이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선 가운데 전대의 최종 변수는 무엇이 될지, 내부 분열과 살생부 바람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야당의 돌파구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나선 여야가 오는 23일과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언한 대로 첫 본회의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여야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진행할 국회 운영위원회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3월 23일 그리고 3월 30일 양일 동안 본회의를 진행해서 안건들을 처리하기로 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보고 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일정은 조금 더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를 열어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의 부실 인사 검증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물타기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운영위를 소집을 할지 여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다음에 만나서 다시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부위가 결정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양국관리법 개정안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국관리법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언한 대로 3월 첫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대로 표결 처리될 전망인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을 제안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신속 처리한 건 지정을 위해 정의당과 공동 발의를 추진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 발의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김동희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입장 표명 없이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선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하고 자신은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당직에 복귀하는 게 도리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오늘 재판이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상처가 나면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부패하거나 썩게 됩니다. 민주당이 건강한 제1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의 형평성을 들어 검찰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것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 또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야당 대표는 없는 제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건희 여사는 2년 반 동안 시간 끌기만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달에만 2차례 더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다음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호소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를 끝으로 경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당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김기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과반 득표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김기현이 당대표로 압승을 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의지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로 끌고 가 승부를 보겠다는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로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며 윤심을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단일화가 옳았음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기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양강을 형성한 두 후보 간 치열한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1년도 안 돼 정체성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과거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고, 이게 갑자기 김기현 후보 땅으로 노선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대답이 없어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자신이 김 후보와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볼 것이라며 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막판에 어떻게든 대통령실의 반응을 끌어내겠다 해가지고 급발진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한테 실버 크로스를 당했다. 반증이. 후보들은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를 끝으로 경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당원 100%로 모바일과 ARS 투표를 진행한 뒤 8일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대표 선거 결과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가 9일 결선 투표 1대1 토론을 벌인 후 10일과 11일 투표를 거쳐 12일에 최종 승자를 발표합니다. 최고위원은 8명의 후보 중 4명을 선출하는데 당선자 중 1명은 여성 몫입니다. 이 밖에 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청년 최고위원 1명이 선출됩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로 불안감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에 5년간 30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일명 K칩스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25년 만에 처음 기록한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우려에 당과 정부,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수출 위기 극복 논의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불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5,3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메모리 반도체 등엔 5년 동안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300억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은행에서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 등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 공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우려를 제기하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업 견인을 위한 K 콘텐츠에 대한 지원 논의도 이어졌는데 당정은 영화 콘텐츠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OTT 콘텐츠의 특화 제작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팝 가수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아이돌 엔하이픈은 나라 홍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K-팝으로 이렇게 나라를 알릴 수 있다는 게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나라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엔하이픈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많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해 수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정의당이 오는 5월 노동정치 한마당 결의대회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출범식에서 광범위한 노동 세력들과 함께 노동정치 한마당을 열어보려 한다며 노동조합의 위상을 되찾고 노동자의 보편적 기본권이 보장받는 사회 실현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조합과 노동정치가 스스로 성찰하고 혁신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재창당을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 연동률을 100%로 늘리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해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비례성 비율 확대 등 큰 맥락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농복합형 등 구체적인 제도와 의석수 확대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향식 폐쇄적인 공천 방식을 개방하는 등의 정당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탈원전 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태평양을 거쳐 6, 7년 이후 우리 해역에 들어온다며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을 증가시키는 매우 미미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게 세 번째 순서인데 벌써 일주일 동안 이 코너가 좀 기다려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실 좀 뭐 나름의 또 부담도 있고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뭐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 직접 정리까지 하면서 방송까지 하시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알찬 내용 오늘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팩부터 살펴볼까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홍의 향배입니다. 민주당 이야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월요일에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 내홍이 심화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한 이후에 당내 내용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이탈표가 많이 나온 이유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10표만 더 나왔으면 이 대표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뻔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만 최소 31표, 그리고 이 민주당 성향의 기본소득당 1명, 그리고 무소속 5명 이렇게 6명 의원까지 더하게 되면은 최소 37표가 이탈한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가 비명계 의원들을 자극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비명계 의원들 이 대표와 단체 면담을 신청했다가 이 대표의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면담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 간담회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자 취소를 한 건데요. 이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든 아니면 대표직을 사퇴하든 뭔가 당을 위한 희생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퇴를 일축한 것이 이탈 표심을 자극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비명계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더기 이탈표는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수치로 나온 것이다. 또 이 방탄 국회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측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무더기 이탈표의 의미를 이 조직적 반란으로 친명계는 규정을 했고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탈표를 던졌고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즉 이번 이탈 사태를 계파 간의 공천 갈등의 일환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유에 대한 위반 혐의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것, 그리고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 발언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제 3월에만 총 3차례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출석을 했고 이어서 17일과 31일 이 격주 금요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대표 재판을 받으면서 또 검찰 수사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검찰 수사도 전망을 해보면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혐의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불구속 기소 후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으로 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이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검찰의 수사 상황과 영장 재청구 여부, 또 혹시 모를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 여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조합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그런 내홍의 향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은 민주당의 내홍의 상황을 이제 짚어봤고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슈픽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이 내용은 예측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국힘의 상황이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이제 국힘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2021년 6월 전당대회를 얘기하는데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 그 당시에 당대표 또 선거. 2년 전의 당대표 선거와 지금의 당대표 선거 상황이 다르다라는 그 말씀인 거네요. 2년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돌풍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몰고 왔었는데 이번 전대는 김기현 후보의 1강 체제 그리고 3중 후보 체제로 지금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룰이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나요?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였다가 이제는 김기현 1강, 또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3중 구도로 1강 3중 체제로 재편이 됐는데요. 지난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였는데 이번에는 룰이 바뀌면서
당원 투표 100%입니다. 네. 예, 당심 100%인데요. 결국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없앴기 때문에 당내 조직력에서 앞서는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이 그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일강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2년 동안에 국민의힘 당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지역별, 연령별 구성도 크게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당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 국민의힘 당원이 30만 명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021년 6월 전당대회 이후에 입당한 당원이 50만 명을 넘습니다.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당원이 총 8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즉 전체 선거인단의 60%가 입당한 지 2년이 안 된 신규 당원인데요. 특히 지역별로 보면 2021년에 비해서 영남권의 비중은 51.3%에서 39.67%, 한 대략 12%포인트 정도 줄었고요. 영남권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은 32.3%에서 37.79%로 대략 5%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 2030 세대가 11.6%에서 17.81%로 크게 증가했고요. 4050 세대는 46.3%에서 40.15%로 줄었습니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2021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영남권 축소 그리고 2030 증가 이렇게 당원 변화의 핵심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규 입당한 대략 50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역색은 줄고 젊은 당원이 이제 좀 늘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번 그 당대표 선거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강 3중 구도인데 1등이 이제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이제 2차 결선 투표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3중 혹시나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걸 대비해서 2등 간의 또 싸움이 지금 뭐 치열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측도 어렵고 또 싸움은 치열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원이 늘어난 데다 지역별, 연령별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측이 네. 어렵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 수요일에 한 인터뷰에서 김기현 후보는 나만 공격한다. 또 결선에 가면 중도나 2030 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것은 본인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천하람 후보 역시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윤심 호소가 명확하게 실패했다. 천하람 김기현 결선을 200% 확신한다고 밝혔고요. 황교안 후보도 결선에 올라갈 것이고 또 승리하겠다며 세 후보 모두 이 결선 투표 진출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5일 남은 전당대회 이 결선 투표로 가게 될지 아니면 누가 2위로 올라갈지 또 막판에 후보들이 연대를 어떻게 할지 이런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이제 TV 토론이 마지막 TV 토론이 이제 한창 또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이슈픽으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죠. 부끄러운 동문입니다. 누구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사퇴를 했던 정순신 후보자였죠. 그 국가수사본부장 사퇴를 하고 주말에 바로 사퇴를 낙마했죠? 네. 낙마를 하고 이제 주중에 계속 여파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서울대에서 이 부끄러운 동문이라는 대자보가 붙은 상황입니다. 네, 정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논란이 지금도 계속 이제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예,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이 이 고교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언어 폭력을 일삼으면서 1년 넘게 집단 따돌림을 한 건데요. 언어 폭력이 어떤 내용이 언급되는지는 부적절해서 말씀드리진 네네. 않겠습니다만 이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이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정군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심을 거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강제 전학, 퇴학 다음으로 강력한 처분입니다. 그럼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요. 1심 패소 후 항소했지만 또 패소, 그리고 이후에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원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네, 정 변호사가 이제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비판의 수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KBS에서 이제 이미 그 5년 전에 학폭 관련 이제 보도가 나갔는데
국가수사본부장에 발탁이 됐다. 네. 그 사실을 모르고 발탁을 했냐. 뭐 이런 이제 여론에 또 이렇게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론의 비판도 큰데요. 네. 지난해 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네. 이 관리단이 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또 여기에다가 뭐 특히 이 경찰 수사 조직의 수장을 임명하는데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뭐 행정안전부, 또 법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이렇게 여러 그 검증단이 그렇게 두텁게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있어서 사실 크로스 체킹의 기능을 제대로 했다면 네. 이것을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크로스 체킹 기능이 전혀 네.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금 분석인데요. 학교 폭력을 몰랐다면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알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여러 이제 검증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거를 뚫을 수 있었다. 네. 뚫은 건지 일부러 뚫린 건지를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알 수는 예, 없지만 정확하게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판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 네. 앞서 그 이야기한 대로 서울대생들이 부끄러운 동문이다라는 이런 그 제목의 이제 대자보를 붙이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 전학 처분까지 받았는데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2020년 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서울대 정시 모집 안내를 보면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빼고는 수능 100%입니다. 수능 100%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수능 점수만 봤다고 하더라도 이 정군의 최종 학교 출신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생활 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학이 된 건데 강제 전학 처분이 반영이 된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이 반영이 됐더라도 실제 감점 요인이 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여야의 입장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여당 내에서도 문책론이 제기될 정도로 여야 모두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열렸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폭력 기록을 졸업 이후 10년간 보존하는 법안 입법을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2년까지만 지금 보존하고 있거든요. 10년까지 늘리는 그 법안 입법을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 자녀의 학폭 여부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고 허위 신고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정순신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학교 폭력뿐 아니라 정 변호사가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서 끝장 소송을 벌인 점 그리고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 이런 지점에서 이 국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폭력의 처벌 수위와 또 학교 폭력 관련 입시 제도를 개편하는 이 방안이 좀 조속하게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네. 아예 그 이름을 붙여서 정순신 방지법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지난 한 주간의 그 주요 이슈들을 10여 분간 아주 알차게 정리가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아이돌이 국회에 온 까닭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2023년 수출 증대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협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명품이 된 K 콘텐츠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컬처의 주역인 하이브 소속 가수 엔하이픈의 멤버 양정원 씨도 K-팝으로 나라를 알릴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당정 지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K 콘텐츠의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해서 예산 지원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K-팝으로 이렇게 나라를 알릴 수 있다는 게 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엔 K 콘텐츠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했는데요. 지난해 국감에서도 K 콘텐츠 제작 환경의 열악함이 언급된 바 있었죠. K 콘텐츠는 명품인데 제작 환경은 슬픔 그 자체입니다. 자랑스러운 K 콘텐츠가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환경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고 봐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화답했는데요. 경쟁력 확대를 위해 여러 부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것은 과거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콘텐츠 발전과 해외 진출을 이루어낸 문화인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콘텐츠 발전을 위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권인데요. 해외에서 더 인정받으며 글로벌 유명세를 떨치는 K-콘텐츠처럼 우리의 정치도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모습이 많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3.8 전당대회를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1987년에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서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다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엄석대는 누구일까요?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담임 선생님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시골 학교에 전학 온 한명태가 아이들 위해 군림하던 반장 엄석대에게 저항하다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병태는 집단 괴롭힘 끝에 엄석대에게 굴복하지만 결국 새로운 부임해온 담임 선생님으로 인해 엄석대 체제가 막을 내린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소설의 내용이 현재 국민의힘과 닮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엄석대 체제를 붕괴시킨 담임 선생님이 바로 국민이라며 강조하는 한편 친 이준석계 후보들을 엄석대에 저항한 한병태로 비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이준석계 후보들을 겨냥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찰과 반성 없이 그 사람이 대리 출전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대리인들 본인들이 주류 좀 대보겠다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는 이준석계 후보들을 겨냥해 당을 떠나야 한다며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조 후보를 향해 윤핵관 나고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의 신경전은 하늘을 찌르듯 고조되고 있는데요.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꺼내들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후보들.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서로의 마음속에 남을 앙금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 6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요새 정치권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렇죠. 네, 두 분의 그 안위가 가끔 이제 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아니라는 표현까지는 해야 하나요? 그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민주당 내홍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또 어디까지 흘러갈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청원에 또 그 수박 7적 포스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수박이라고 하면 이제 겉과 다른 사람을 지칭을 하고 또 변절자 최근에 이제 비이재명계로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한 시민단체에서는 반란표 색출은 헌법에 명시된 비밀투표 원칙에 이제 위반이 된다 이러면서 중앙선관위에 조사와 감사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이 어디까지 갈 건지 상당히 좀 과격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두 분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이 분노 자체는 저는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저도 그때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되게 당황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이 사실 매우 부실했다고 생각했고 네. 구속의 필요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의외로 이탈표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건 압도적 부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탈표에 대한 어떤 분노, 당황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사실 그 이탈표를 누군가 했을 텐데 그 사람들 찾아다니는 에너지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사람을 찾아서 공격하겠다는 에너지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에너지가 누군가 분노할 대상들을 찾고 다니고 있지만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사실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하는 건 그 어떤 투표를 한 사람의 양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끌어내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투표를 한 것인데 그 원칙을 어기는 것 자체를 국민들 혹은 아니면 당원들이 좋게 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고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그 개편안을 보면 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자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인지 이른바 그 개딸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당의 운영에 있어서 당원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당무감사 다음으로 하는 것이 공천인데 사실상 공천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당무감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하는 당무감사의 경우에는. 근데 공천 과정에 충분히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치르게 되면 50%는 당원들의 의사를 통해서 정해지고 나머지 50%는 그 지역구의 여론조사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무감사에 그리고 지금처럼 되게 적대적으로 뭔가 당원들 사이에 이견을 대하고 있을 때 이것을 당무감사에 되게 높은 비율로 넣는다고 하는 건 사실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아직 추진되기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이 제도 논란으로 연결되게 되면 아까 이야기 좀 나누었던 이견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저는 이것을 지도부가 적절히 좀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옆당 상황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제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표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제가 제 당의 입장으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민주당이 먼저 정신 차리고 이런 대표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고 나면 과연 우리가 전국 주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지금 뭐 경제 요인 같은 경우 좀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뭐 당내 상황들이 있어 사실 저희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좋은 모습을 사실 못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이런 지지율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 측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라는 게 사실 중론인데 이것을 민주당에서 먼저 해결을 해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과의 어떤 총선이나 이런 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진짜 내심 걱정이 정말 많이 민주당 되는데 이탈표가 되고 나온 거를 보고 오히려 그 위기감을 느끼셨군요. 그렇죠. 위기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 뒤에 이제 당에서 그걸 색출하겠다.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거의 뭐 사실 집단 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지지자들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그렇게 위기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어떤 저번 전당대회에도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이런 당권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하게 쥐고 계셨고 그것이 이번에 압도적으로 부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발언의 자신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흔들린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스스로의 당에게 해를 끼치는 점을 인정을 하고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신을 내려놓으신다면 이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이탈하고 자신들의 어떤 지시를 거역했던 사람들을 다 잡고 꽉 죄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지금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이것을 된다는 것은 공천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공천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격화되고 극단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법원에 출석한 거 지켜보셨죠? 네. 그 지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그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한편 그 어제 또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잣대가 과연 이게 지금 뭐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법사냥이고 누구는 2년 반 동안 시간 끌기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야당 쪽에서는 또 비판을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어떤 혐의로 기소를 되고 뭐 수사를 받으시고 이러실 때마다 항상 어떤 검찰의 과도한 수사, 뭐 네. 본인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면 좀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부당하다고 수사를 받고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부당했는지 나한테 주어진 혐의들이 어떻게 부당한지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의 주가 돼야 되는데 항상 누구는 왜 수사 안 하냐, 어떤 건은 왜 수사 안 하냐,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역시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타기로 결국 스스로를 방탄하려는 모습이 반복될수록 결국 스스로의 지지와 이런 당내 입지만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 간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주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이제 될 텐데요. 내일부터 이제 나흘 동안 모바일 ARS 투표를 이제 합산한 결과는 이제 8일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고 당장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면 새로운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 최대 관심사가 이게 이제 1차로 끝나느냐, 2차까지 가느냐. 최근의 기세로 봐서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나름 분석을 했을 때와 또 제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당내에서 봤을 때 결선까지는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좀 압도적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윤심을 이제 이렇게 좀 강조하시는 후보들과 뭐 좀 그것보다는 다른 정책 쪽을 이제 강조하시는 후보들 간의 이런 격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고 이런 성장세가 고작 한 3주 만에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만큼 늘어났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 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기성의 조직표 이런 흔히 얘기하는 상향에서 오더내리듯이 동원할 수 있는 조직 당원들뿐만이 아닌 이제 정말 새로운 방식의 예를 들면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대표나 아니면 어떤 의원들을 자신들의 어떤 뭐 아젠다 이런 기수로 삼아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이런 새로운 당원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의 투표 경향이 어떨지는 사실 이번에 저희도 처음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온라인 투표 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그런 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같은 숫자의 당원이라 해도 그 세대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내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좀 약진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지역색이 좀 줄고 영남이 이제 줄고 수도권 비중이 늘고 젊은 층의 이제 당원이 네. 이제 비중이 이제 늘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간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2등은 누굽니까? 저는 천하람 후보께서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2, 3등 이야기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께서 항상 이제 어떤 선거에 보면은 약간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초반에 어떤 두 양당의 후보들이나 아니면 상대 후보가 있을 때는 뭐 본인에 대한 지지세라기보다는 그 양대 후보 혹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안티테제, 이분에 대한 어떤 비토 감성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립하고 있는 후보 간의 목소리가 이제 명확해지고 누가 어떤 아젠다에 대해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을 한다 이런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 지지율을 주는 현상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께서 그 전에 이제 좀 본인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신다면 아마 이런 게 조금 꺾였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하셨던 모든 선거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거든요. 이번에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위를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2위는 아무래도 천하람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점수를 더 좀 후하게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제 문 대변인에게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이제 권지웅 의원에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국힘 전당대회 상황 일단 뭐 결선 투표까지 갈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결선 투표 당연히 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이제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서는 어쩌면 이제 과반을 넘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어봐야 알겠죠. 네. 근데 이제 과반을 넘기냐 안 넘기냐에
따라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과반을 넘게 되면 사실은 이번에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나름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심에는 아예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줄서기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과반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말하신 대로 2등이 누굴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긴 누구일 해요. 것 같아요? 저는 천하람 후보가 역시 천하람 나름 후보입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 정체성이 낮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는 있지만 어쨌건 이 선거가 꽤 오랫동안 진행되게 되었고 막판으로 갈수록 네. 우리 당의 후보가 누구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에서 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했었는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이제 후보 단일화 했던 날이다. 이렇게 해서 1주년이죠? 기자회견 네. 했잖아요. 그거 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전략으로서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미안함 같은 게 조금이라도 연결돼야 투표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늘 기자회견 잘했다고 생각하고 되려 그 천하람 후보 측의 기자회견으로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기자회견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때 천하람 후보가 직접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네, 네. 그 어떤 팀이 꾸려지는 것 자체가 주는 힘도 있지만 어쨌건 이번 선거는 천하람 후보가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후보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전략상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회견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오늘 그 국민의힘의 3명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또 이준석 전 대표까지 했는데 그 조금 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또 긴급 기자회견을 오후 5시에 열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대통령실 관계자 단톡방에 김기현 후보가 후보자이고 안철수 자신을 비판하는 그런 단톡방에 이제 글들이 떴다. 이 내용입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뭐 지금 제시된 의혹이 뭐 아직 사실 뭐 확인 관계 그렇죠. 확인은 된 건 아니죠. 아니라서 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뭐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무원이 결국 그 단톡방에 참여를 한 것이 네. 문제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에게는 이제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인 저희일수록 공무원께서 뭐 저희 당을 지지를 하신더라도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정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 캠프에서 혹여나 이런 일이 재발 있지 않도록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그 많이 또 화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그 이제 좀 그 문제 학생 엄석대죠. 엄석대를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들으시면서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린다. 이게 근데 막상 이 연설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지금 여기에서 엄석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 연설 내용 전체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그거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지만 뭐 민주당에 대입을 한다면 뭐 이재명 대표로 해석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대당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야기에서 뭐 상대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뭐 무리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미 많이 이제 흘렀고 질문은 또 몇 개 남아 있어서 빨리빨리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기자회견 보셨죠? 네네.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죠. 사실 이번 전당대회의 여러 규정 중에 하나가 이건 윤석열의 힘 전당대회냐 그리고 지명직 당대표 대회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사실 그건 마지막까지도 유효한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에 이제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 뭐 이런 것들 부각되면서 약간 잊혀졌던 걸 다시 상기시킨 것 같은데 핵심은 어쨌건 천하람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 기자회견이 그것을 추동했는가 아닌가가 효과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친윤석열계로 그 지칭이 되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과연 그 입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그 전부 4명 다 낙마를 한다면, 그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좀 그 타격이 되지 않을까? 요것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오히려 가장 어떤 흔히 얘기하는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네 분들 중에 청년최고 대표가 있지만 일반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당선될 확률이 저는 제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등을 뽑는 경기라고 한다면, 이제 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당원 100%인 상황에서 어떤 그런 당원 조직력이나 이런 걸 동원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최고위원은 사실 2명을 투표하고 4위까지 뽑는 것인데다가 어떤 기존의 오더식으로 뽑는 그 당원들의 투표 방식으로는 이것이 명확한 오더가 아래까지 쭉 내려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나 청년체육 같이 한 명을 뽑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그런 지도부의 을중이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2명이나 그것도 그중에서 4명이나 당선되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대로 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하용인 중에 누가 당선 확률이 제일 높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김용태 최고나 허은하 이제 의원님께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마지막 이제 그 이야기가 정순신 국수 본부장 낙마 사태인데 여파가 이제 지금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이제 학폭 근절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장관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제 했습니다. 이번에 좀 빠르게 그 여권 또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상황을 수습하는 이런 일련의 이제 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임명 취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황상 이것을 추천한 사람은 검찰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저는 이것을 추천하는 과정에 한동훈 법무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순신 씨와 함께 일했던 것이기도 하고 지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경찰이 아닌 검찰을. 근데 그것이 경찰 내에서 아주 큰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추천했기 때문에 결국 단수로 추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려 아주 웃기게도 정순신 씨가 낙마한 다음에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는데 저는 그건 경찰청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이것과 연결된 어떤 누군가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은 검증의 참사이기도 하지만 인사 자체의 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앞서 말씀드린 거고 검증에 있어서도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증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에는 없지만 시행령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법무부 내에. 그렇게 해서 진행한 인사인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걸 몰랐다? 아주 무책임합니다. 전 최소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어떤 아파찬스랑의 차원을 좀 넘어서요. 왜냐하면 분명한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가 2년 넘게 가해자랑 한 공간에 있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인사권자가 이것이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 것에 어떤 단면이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수습에는 이제 사과도 없었고 상당히 미흡했다. 좀 마무리 좀 짧게 저도 이제 들어볼게요. 미흡한 그리고 잘못된 인사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는 어떤 자식의 잘못으로 자녀의 잘못으로 부모 정치인에 대해서 연좌제라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많이 밝혔지만 이번 건은 사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의 잘못은 아이의 잘못이고 그 이후에 결국 이분께서도 결국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신들의 이 변호인단을 데리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졌을 얘기라면 사실 사안을 보셨을 때 이게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시간을 끌어서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런 분리를 이뤄내지 못했던 점 이런 점 굉장히 잘못됐고 부적절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본인에 대한 그 어떤 사법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자료를 받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이건 본인도 아니고 자녀에 대한 재판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가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에 미비해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이것이 어떤 인사권자의 실수다,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그 두 분 막론하고 공분을 사게 충분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마수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이탈표 이후의 내용 상황, 또 국민의힘 전대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 논란 이야기를 쭉 펼쳐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주용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